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설 명절 잘 지내셨죠? 분당 뉴3A 역사 산책. 오늘은 이집트 이야기 5번째 주제가 되겠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집트라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집트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대 문명국이었습니다만 이제 이즘에 오면 이집트인들의 파라오 시대가 끝을 냅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BC 332년에 이집트에 점령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약 300년 정도 지나서 BC 30년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여왕 시절에 이 고대 이집트 왕들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A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비전과 가치를 늘 같이 공감을 했으면 합니다만 오늘 특별히 러닝 코오퍼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상기하고자 합니다. 러닝 코오퍼레이션은 두 가지 특별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코오퍼레이션, 공동체라는 그런 얘기, 협동조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회원들이 가장 동등한 위치에서 n분의 1만큼 책임과 의무와 그리고 권리를 갖는다는 것. 21세기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공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실현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또 하나 특별한 의미는 러닝입니다. 러닝도 과거에 19세기 이전에 그 지식 체계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공생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never stop learning입니다만 그 러닝 자체는 우리의 삶을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으로 살아간다는 이런 명기제를 맞춰본다면 우리 분당 뉴스데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과 가치관은 이 시대의 어느 오인보다도 가장 값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BC 1674년 동방민족이었던 힉수스족이 들어와서 약 200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리게 됐었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동화돼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만은 BC 20세기에서부터 BC 10세기에 이르는 이 1000년 동안에 바다 민족, 지중해 이 일대를 누렸던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바다 민족들이 이쯤에 와서 굉장히 크게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람세스 2세 시절에 이집트를 많이 공략을 하고 실제로 이 바다 민족들은 팔레스타인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등에 굉장히 크게 그 패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새로운 그 메소포타미아의 신왕국이 BC 663년에 이집트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약 100년 뒤에 바빌로니아가 576년도에 이 이집트를 다시 한번 지배를 하게 되고 그게 또 50년 정도 뒤에 BC 525년이 되면 이제 페르시아가 이 이집트 지역을 다 다스리게 됐던 그런 시절. People of the Sea, 이 바다 민족들은 청동기 말년부터 남유럽, 에게에서부터 아나톨리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까지를 침략하는 해양 민족들입니다. 정체불명의 이 민족들은 BC 13세기 오면 약 100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 제국들을 영향을 미쳐서 약화시키다든가 패망을 시키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의 미케네에서부터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이집트까지 크게 침략을 했던 적이 이 바다 민족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뱃사람들은 좀 거칠잖아요. 사납잖아요. 그래서 용맹도 싸웁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어린 소년 다윗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다 민족을 얘기합니다. 바다 민족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들을 향방을 좌지우지했습니다. 특히 티그리스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스트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 국가가 대제국이 되는 데는 그 옆에 있었던 히타이트를 이 해양 민족들이 크게 약화시켰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한 왕조가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기반을 둔 이 국가들이 세력이 강해지면 그 지역을 차지했다가 쇠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영속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아시리아 제국이 BC 2000년서부터 200년 동안 이 지역을 쟁패를 하고 있다가 바빌로니아가 다시 또 나타나서 100년, 그리고 다시 아시리아가
200년, 400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바빌로니아가 대쟁취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끝내는 이 지역을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서 멸망할 때까지 이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 비옥한 초스달 지역에 속한 이집트는 이 새로운 지역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침략을 당했습니다. 아시리아에는 BC 663년도에 그리고 100년 뒤인 BC 570년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50년 뒤에는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가 BC 332년에 이 이집트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멤피스라고 하는 당시 수도와 시와 오아시스를 방문을 해서 그 신전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신탁을 받아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아문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이를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년 동안 페르시아의 압제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는 나라를 구해준 구세주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파라오로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를 기로하고 이제 페르시아의 이 다리우스 3세와 10년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학문적으로 뛰어났지만 용맹무상했던 제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군의 맨 앞에 서서 장병들을 인솔을 했기 때문에 백전불태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부대가 됐습니다. 이들이 의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쟁취되고 난 뒤에 이들은 헬레니즘의 시대를 열게 되는 건데 그 지역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기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복형으로 알려져 있고 알렉산더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자마자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넓었던 제국을 3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이집트를 중심한 이 지역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자리를 잡게 되고 알렉산드로스의 시신을 납치하다가 알렉산드로스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80년 넘게 살았습니다. 84살까지 살았었는데요. 다른 동료들이 50세 미만의 죽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를 했는데 군인으로서 혹은 군주로서 모두 성공을 거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권으로 육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학문에도 굉장히 밝았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회고록을 작성을 해서 훗날 로마 시대 역사서에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은 300년 동안 이 이집트 지역을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헬레니즘 왕국을 이집트에서 기반을 갖게 만듭니다. 특별히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의 토착 종교를 존중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라고 해서 물론 경제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어떤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토착신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기 마련인데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토착 종교들을 존중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방적인 문화를 크게 수용한다. 그래서 신전, 신축 이런데 크게 힘을 기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을 발달시키고 여성들의 상속권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수도 알렉산드리아를 새로 건설해서 이제 이집트 내륙지방 나일강 중심의 이집트에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국가로 키워 나가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은 헬레니즘 문화를 융성해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일강변에 그 많은 파피루스들을 이용해서 헬레니즘의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많이 남겨둡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국가였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통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 내부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해외 원정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력을 많이 소진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가지고 오죠. 그런 결과로 절반쯤 됐을 때, BC 한 150년 정도 됐을 때, 당시 지중해 연해에서 크게
융성하고 있었던 로마 왕국과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집트 파로 왕가가 가졌듯이 근친 결혼을 하게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 왕선들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또 모든 공주들은 아르시노에 또 베레니케 혹은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6명의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성 파라오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프톨레마이오스는 마케도니아 출신입니다만 이집트를 잘 서로 적응을 해서 큰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라고 부르는 신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BC 332년에 알렉산드로스가 신전에서 받던 신탁 중에 하나는 자신이 아문신의 아들이었습니다만 또 하나 알렉산드로스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신탁은 파로스 근처에 위대한 도시를 만들어라 라는 이제 이런 신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지역에다가 신도시를 만든 것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나일강에서 가깝고 지중해랑 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랑 연안은 모든 도시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았고 군사 해군 기지로서도 아주 적합했던 겁니다. 그리고 BC 280년에는 파로스 섬에 등대를 하나 세웁니다. 당시 세계 최고 높이입니다. 140m짜리 등대를 세우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대 이집트 왕국 중에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이 쿠푸 파라오의 피라미드가 147m 높이가 그렇다는 얘기를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등대, 정교한 등대를 140m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 기술력을 봤을 때 7대 불가 사이에 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우스 조각상도 위에 새겨놨습니다만 훗날 지진으로 다 파괴돼서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부르는 아주 출중한 학문의 중심지를 만들어 놨죠. 보시다시피 단순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아니라 정원을 가꾸게 하고 이 안에 그 의학학교도 만들고 연구실도 갖추는 학문 클러스터가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세계 학문의 중심지가 됐고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외국인들이 이 한국 알렉산드로스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도서관을 들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똑같은 책이 있을 경우에는 놔두지만은 없는 책이면 아무리 고가라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책을 소유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도서관을 했고 그 후대에서도 도서관을 계속해서 증축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식과 학문의 중심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헤로필로스라고 그런 이 의학자는 그리스 출신의 의사입니다만은 그리스 지역은 인체 해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미라를 만드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 해부를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한 의사들이 다 알렉산드로스에 모여서 이 도서관에서 연구를 하게 된 것은 큰 업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클리드입니다. 기하학의 아버지죠.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수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유클리드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느냐. 이때 그 유명한 유클리드의 말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이제 그 얘기가 바로 이때 나왔던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리스타크루스라고 그러는 루코스라고 그러는 이 천문학자는 반달이 되어지는 달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BC 3세기에 얘기했습니다. 1800년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기 1800년 전에 벌써 이 지동설을 얘기할 정도로 이때 천문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이 크게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에라토스테네스라고 그러는 이 지질학자와 과학자는 지구의 둘레를 측량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한 것보다 430km 정도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만큼만 짧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교하게 측량을 했다는 것이 이 당시 과학기술 수준이다. 그리고 잘 아시는
부력을 개발한 유레카 그랬던 이 아르키메데스도 이쪽에 초청되어서 이런 학문적인 배경을 크게 했던 것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16살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학문을 받는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진리의 규명을 관념적 쪽이 아니라 자연 현상에서부터 강구했기 때문에 이런 학문 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이 왕국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BC 40년경에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이 알렉산드르의 이 배로 몰고 왔을 때 적군에 포위당했을 때 적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적군에 그 불로 공격을 하다 그 불씨들이 이 알렉산드로스에 튀겨서 도서관이 소실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616년에 이슬람 세력들이 이 지역을 점령을 했을 때 여기에 소장하고 있었던 많은 장소들을 종교상 맞지 않다고 해서 다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도서관은 그렇게 해서 역사 속에 남아있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그 아들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동부 지정의 패권자로서 그리고 헬레니즘 세계 경제와 문화, 지식의 중심지로서 알렉산드로스를 잘 키워놨고 그 아들인 프톨레마이오스 3세도 왕국의 최절정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바빌로니아에서부터 에게에 이르는 이런 부분들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12세에 오면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동맹이었던 로마의 심판관을 의뢰했다. 중재를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의 속국이 되는 역사적인 빌미가 됩니다만은 프톨레마이오스 2세 그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또 프톨레마이오스 13세라는 7살 나이 어린 남동생 그보다 더 나이가 어렸던 프톨레마이오스 14세라고 하는 그 또 어린 그 남동생들과 클레오파트라는 공동 왕으로서 이 시대를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파스칼이 빵세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BC 1세기경에 로마인들이 그렸던 초상화이고 여기서 19세기에 그렸던 이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미인이죠. 그래서 많은 그 문학하는 사람들이 예술인들은 클레오파트라의 이 미인계로 그 유명했던 두 영웅들을 휘어잡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적어도 몇 개 국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BC 1세기, BC 100년도 그 즈음에 지중해 지역의 이 외교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다뤘던 그런 파라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화술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를 일러서 The Queen of Kings, 클레오파트라, 왕들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라는 그런 별칭도 가지고 이제 이집트 지역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만 이 곡창지대로서의 이 나일강 삼각주의 이 풍부한 식량을 제공하는 그 로마 제국의 식량의 곡창이 됐던 식으로 로마의 속국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이 로마 제국의 두 번째 도시로 운영이 되고 있죠. 로마는 오시리스라고 부르는 이 죽음을 다루는 이집트의 옛날 신들과 모든 제신들을 중세시대까지 존중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이집트는 로마의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고대 이집트의 역할은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감상해 봤으면 싶습니다. 며칠 전에 봄이 어딘가에서 툭 튀어나올 것 같은 율동공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조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를 다 함께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에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지난 겨울이 이 봄에 씨앗을 잉태했다고 그런다면 이제 새로이 다가오는 이 봄을 우리들이 봄길이 되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새 봄을 우리 다 함께 맞이하시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